네, 프로젝트 관리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사 이 13개 도메인 다 할 수 없다, 사람이. 네.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해야 돼, 중요한 것만. 그럼 중요한 게 뭐지? 국영수가 소프트웨어 공학, 서비스, 보안, DB. 반드시 이 네 가지는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아, 저 보안 좀 하시, 이경환님처럼. 아, 저 ISMS P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한시름 덜은 거야,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가져가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강조했지만 이 초록색으로 된 애는 반드시 세 개 중에 두 개는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져갈 도메인은 적어도 미니멈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영이랑 뭐 네트워크를 가져가시든지 경영이랑 AI를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사이에 외롭게 약간 껴있는 이런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만일 내가 PMP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혹시 계시다라고 하면 사실 요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데가. 제가 좀 이따 이제 딱 말씀 다 드릴 텐데요. 그리고 크게 변하지 않아요. PM.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해놓으면 나왔을 때 조금 방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애들. 얘네들 CAOS, CA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칩 때문에 얘는 많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OS 같은 애들 별로 안 바뀌고요. 자료 구조 별로 안 바뀌고요. 알고리즘 별로 안 바뀌어요. 네. 통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시점에 조금씩 야금야금 필수 토픽들만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는 그동안에 한 21개 정도가 나왔는데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애들만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것들만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에는 프로젝트 관리도 뭐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네요. 네, 나올 것 같은 데서 나왔어요. 네, 다들.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걸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출제 빈도 분석. 네, 이거 아직 안 들어가시는 분 없으시죠? 네, 안 들어가시는 분 계시면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PM 쪽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요. 여기 밑에. WBS 범위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WBS, 그리고 예산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EVM, 품질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품질 관리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위험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정량적 위험 분석, 그리고 애자일 관련된 문제. 이게 다 네. 큰 그림으로 좀 보면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린 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아, 저 밖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밖에서 나올 수 있죠. 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맞출 수 없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안심하셔도 돼요. 네, 왜? 저 밖에서 나오는 건 어차피 다들 몰라요. 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다 몰라. 그래서 결국엔 아는 거 안에서의 싸움이고요. 이 안에서 적어도 80%가 나와요. 80% 이상일 수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이걸 지금 정리를 할 때, 이 왼쪽, 오른쪽 위에 보면 ISO 21500이라고 적어놨어요. 네. 21,500이라고. 21,500이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표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뭔가 기업 내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예컨대 IT SM을 하고 싶고, 그리고 혹은 아니면, BCM 같은 것들을 하고 싶고, 비즈니스 컨티니어스 매니지먼트 같은 걸 해보고 싶고, 한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갑자기 김예찬님한테 가서 그것 좀 해주세요. 우리 BCM 해야 되니까 BCP 좀 수립해 주세요 하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참조하는 게 뭐다? 네. 표준이잖아요. 표준. 네. 인증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런 표준이 있어요. 개 표준이 21,500이에요. 혹시 PMP 알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PMP는 이제 국제 자격이죠. 민간 자격이고 미국에 있는 PMI라는 이제 협회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자격이고요. 거기서 대부분을 가지고 와서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1,500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표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쪽에 착수, 계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류. 그렇죠? 이쪽. 네.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요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면. 네. 착수를 하고, 그래서 뭔가 PM이 분주해. 착수하고 뭐 공문서 같은 것도 이렇게 써서 내고, 그렇죠? 네. 승인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계획하는 단계가 있고, 주로 이제 계획서들을 작성하는 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도 사업 수행 계획서라고 쓰는 그 과정이 이제 여기 있고,
실행하는 단계는 그야말로 프로젝트가 실행이 계속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감시 및 통제, 종료하는 단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해요. 프로세스 그룹. 그래서 프로세스 그룹이 뭐예요? 그러면 착수, 계획, 실행, 그리고 감시 및 통제, 종료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예요, 순서. 프로세스. 우리가 진행되는 순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순서는 5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옆에 보면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프로젝트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좀 낯익으실 거예요. 이거 관리들 이렇게 많이 하고 뭔가 폴더도 PM이 이런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산출물 여기다 다 관리했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그게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들,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 수평으로 가는 부분, 가로로 가는 부분들 뭐라고 하냐면 21,500에서는 주제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주제 그룹. PMP에서는 지식 영역이라고 합니다. 날리지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 뭐냐면 PM이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 이 표를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PM이 각각의 뭐예요? 프로세스별로, 프로세스 그룹별로 해야 되는 어 뭐죠? 그 주제 그룹이 있는 거죠. 주제 그룹이. 네. 주제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주제 그룹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표를. 착수 단계에서 통합 관리 주제 그룹에서 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뭐야? 라고 하면 프로젝트 현장 개발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범위 관리에서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라고 하면 범위 관리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수집, 범위 정의, 그리고 WBS 작성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것도 제가 아까 경영에서 말씀드릴 때도 처음에 나무 줄기를 일단 꽉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는 이 주제 그룹, 지식 영역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강제로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통합 관리는 전체를 다 관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이 관리들, 이 주제 영역들 있잖아요. 나머지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는 너무 중요해요. 세 개가. 그래서 3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3이라고 묶었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가 독립적으로.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이걸 나중에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 그냥 적을까요? 네. 네, 여기다 그냥 적겠습니다.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거든요. 앞에 자, 영어의 앞에 자를 찰게. 자원은 리소스니까 R. 그리고 의사소통은 뭘까요, 영어로? 네. 커뮤니케이션. 그럼 C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리스크는 리스크겠죠? 네. R. 맞아요. RCR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남은 게 조달관리, 이해관계자 관리인데 이것도 영문자 앞에 조달관리는 프로큐어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P로였고요. 뒤에 이해관계자 관리는 스테이크홀더 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슬라이드 수를 다시 한번 크게 보면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는 크게 각 프로세스 그룹별로 해야 되는 지식 영역들, 주제 그룹이 있는데 그 주제 그룹은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RCR 플러스 PS야.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 세부적인 거보다. 네. 자, 1 뭐라고요? 1 통합관리, 3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 네, 맞아요. 네, 그리고 1 품질관리, 그리고 RCR, R 자원관리, C 의사소통관리, R 네, 위험관리, 그리고 P 조달관리, 그리고 S 이해관계자 관리예요. 네, 자 이게 이제 외우셨죠? 이렇게 빨리 외우냐고요? 네, 지금 떠올려 보셔야지 기억이 오래 가요. 지금 딱 입으로 뱉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떠올려야지 기억이 진짜 오래 가요. 네. 자, 주제 영역들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아까 암기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암기법으로.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RCR
플러스 PS. 네. P, P, 조달 관리. S, 이해관계자 관리. 너무 좋습니다. 3은 뭐예요? 3? 1 플러스 3? 범위, 일정, 원가 관리. 네.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묶은 거예요. 그 다음 1 플러스 3 플러스 1, 통합, 품질 관리. 통합 품질 관리.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지금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프로세스 그룹, 이쪽이 주제 영역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이 통합 관리부터 쭉 볼게요. 이 숲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처음 착수를 하게 된, 착수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는 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프로젝트의 기간은 어떻게 되고, 대략적인 범위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고, 이런 것들을 한 장에 정리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 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헌장이라고 하면 사실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네, 그 단계에서 통합 관리에서 착수 단계에 가장 먼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획 단계로 넘어가면 사업 수행 계획서 혹은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네. 계획 단계로 통합 관리 단계에서 계획 단계로 넘어가면요. 저 계획 단계에서 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각의 계획서들 네. 보면 여기 쭉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얘네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냐? 다 계획 수립이에요. 계획 수립. 이게 지금 순서거든요. 얘네들이. 자, 범위 관리 순서는 프로세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범위관리 계획 수립하고요. 요구사항 수집하고요. 그리고 범위 정의해서 WBS 작성하고 확인하고 통제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다? 주제 영역별로 다 계획 수립이 계획 수립. 자, 이 계획을 다 수립을 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PM이 뭘 만든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얘네들을 서브로 되는 계획서라고 해서 서브시디어리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네. 하위 계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각각의 주제 영역의 가장 처음은 뭐다? 다 각각의 계획 수립이다. 그렇죠? 다 지금 계획 수립이잖아요, 지금. 네. 다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외울 게 하나 더 덜어졌어요, 지금. 네, 지금 한 서른 몇 개가 됐는데 이게 그중에 한 10개 정도는 다 외운 것 같아요. 다 계획 수립이니까. 네. 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통합 관리할 때는 다 프로젝트 작업 지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그리고 뭔가 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진척도 관리 뭐 이런 것들 통합 관리하는 거예요. 네, 실행 단계에서 보면. 그리고 감시 및 통제는 다 변경 처리를 여기서 다 해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애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뭐 일정이 바뀐든 범위가 늘어나건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건 뭐 이런 게 거의 뭐 비일비재한데 그때 통합관리 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 감시 및 프로젝트 작업 감시 제대로 되고 있나 보겠다라는 거예요. 작업 범위가 늘어나고 있진 않은지 일정이 지연되고 있진 않은지 돈은 더 쓰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저기 통합 변경 통제가 있죠. 통제 수획. 네. 저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범위 일정 예산이 변경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냥 지금 옛날에야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거 좀 여기까지만 좀 더 해줘. 그러면 얼추얼추 그냥 해서 범위 뭐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일정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원칙은 변경을 하게 되면 저 change request라는 변경 요청서를 내고 네. 변경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CCB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저 CCB는 뭐냐면 Change Control Board라고 생각하죠. 변경통제위원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공공에서도 과업이 진행이 되다가 변경되게 되면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마 공수처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 변경에 관련된 게 적법한지 아니면 추가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변경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종료하죠. 통합 관리에서는 그야말로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관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M이 쭉. 네. 그리고 범위 관리를 볼게요. 아까 우리가 1 끝나고 1. 네. 그다음에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범위
일정, 예산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범위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범위 관리, 계획 수립. 그런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구사항 수집부터 하죠. RFP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거 관련돼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추가 요구사항들은 없는지 물어보는 단계를 걷게 되잖아요. 그때 중요한 거죠.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여기. 요구사항 수집 기법들을 물어봐요. 뭐 인터뷰 아니면 문서 분석 아니면 마인드맵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 수집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들이 좀 있고요. 우리가 아까 SLA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의 범위를 정하는 게 스테이트 오브 워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작업, 네, 작업 뭐 범위, 네, 이런 것들 정의하는 문서인데 SOW가 저기 들어가네요. 아니면 요구사항 문서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여기서 범위 정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범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게 WBS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WBS를 지금은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어, 일을. 네. 요거를 그 큰 하이라키 트리 구조로 이렇게 해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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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을 나누는 거예요. 네. 나눠가는 그 과정이고 저 WBS가 뭐가 되냐면 저희가 그 기준선이라고 하는 베이스라인. 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라인, 기준선 하면은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선 딱 그어가지고 여기 넘어오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범위의 기준선이 된. 더 이상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선 그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줄 거야라고 그은 거예요 여기를. 네. 그런 게 일정 관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정 기준선. 원가도 원가 기준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계획을 세웠으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돈을 쓸 거야. 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WBS가 항상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범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범위 관련된 네, 그 기준이 되는 WBS가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기준선 그었으니까 다 변경 통제예요, 변경 통제. 네. 근데 실무에서 보면 항상 범위가 위협을 받잖아요.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범위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프로젝트의 범위가 증가하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원인이.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코프 크립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코프 크립은 발주자. 네. 그러니까 고객이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립.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 여기까지는 그냥 해줘. 뭐, 이건 뭐 큰 것도 아닌데, 뭐, 뭐, 한 시간이면 끝나겠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시간이 늘어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프로젝트 범위 관리할 때, 범위 통제를 할 때, 통제한다는 얘기는 그 기준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골드 플레이팅은 금칠, 금칠? 저건 뭐냐면, 어, 그, 원하지도 않는데, 네, 먼저 알아서 그냥 더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은 생각도 없는데 계속 PM이 나서가지고 그 범위를 계속 확장해서 하는 PM도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런 걸 이제 골드 플레이팅. 우리 범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범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통제하는 과정들, 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범위를 어떻게 정해? 우리가 여기까지 해줄 거야. 어떻게 정한다고요? 처음에 계획 수립 제외하고 요구사항 수집해서 아, 이거 해달라는 거구나. 요구사항 정의하고 그 다음에 WBS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범위를 정의하고 네, 그걸 가지고 기준선을 하는 거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치 SLM 할 때 SLA처럼 합의된 문서예요. 합의된 문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원하지 않은 범위의 증가가 스코크립이랑 골드 플레이팅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범위 관리. 네. 일정 관리는 뭐냐면 일정을 그야말로 만드는 과정과 그 일정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정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를 완료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액티비티, 활동들이 있어요. 예컨대 무슨 로그인 기능을 만든다고 할게요. 그러면 로그인 기능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기획 있어야 되고, 디자인 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활동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의 순서를 배열을 해요. 아, 기획 끝난 다음에 디자인 해야 되고, 디자인 끝난 다음에 개발해야 되고, 이런 순서들. 네. 그런 다음에 각각의 기간들 있잖아요. 각각의 기간들을 산정합니다. 아, 기획이 한 이틀 걸릴 것 같아요. 디자인 3일 걸릴 것 같아요. 5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산정을 해서 나오는 게 뭐냐?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나오게 돼요. 네. 그 일정이 이 일정 개발 단계고, 이 일정 계획표가 나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베이스라인, 일정 계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컨대 12월 28일 날 착수해서 내년 2월 1일 날 완료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다? 일정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 일정을 통제하는 과정들로 다 되고요. 잘 되고 있어? 너 기획 지금 내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끝날 것 같아? 이런 걸 하는 게 다 통제예요, 통제. 네. 통제하는 과정들이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완료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것들을 결정짓기 위한 진척도 측정 방법들. 그리고 일정이 지연됐을 때, 일정도 이제 지연될 수 있잖아요. 네. 지연이 됐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정 단축 기법으로. 어, 뭐가 있을까요? 일정 지연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일정을 늘린다? 네, 그거 말고. 그렇죠. 사람을 더 투입시키죠. 네. 아니면 작업을 원래는 아까 순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 끝나면 그 다음에 디자인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막 병행해서 하죠. 아, 내가 기획서는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개발부터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이죠. 네. 그렇게 패스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중첩법 같은 것들을 쓰게 되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수학 체감이나 브룩스 법칙 같은 건 결국에 얘네들은 뭐냐? 사람을 더 투입하더라도 크게 도움 안 돼. 네, 라는 이런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요 일정을 지금 얘기를 하면 결국에 뭐다? 일정을 만들고, 네.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는 일정 기준선을 만들고, 일정 계획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통제해가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원가 관리고요. 원가 관리는 그야말로 예산이잖아요, 예산. 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WBS의 각각의 그 작업들,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그 작업들,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무슨 홈페이지 하나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메인 페이지를 만들고 로그인 기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돈들을 쭉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면 결국엔 전체 원가가 정확히 예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원가 산정 기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펑션 포인트 맞습니다. 펑션 포인트 같은 맨먼스 방식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운영 프로젝트냐 그게 개발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이제 산정하는 방식들이 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원가를 이제 산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해.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 원가를 산정하고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를 측정하는 산정하는 그거는 어디서 할까요? 경영에서 배웠던 것 중에. 프로젝트의 규모를 산정하는 네, 이 원가 산정일 텐데 결국엔 무슨 활동에서 할까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아예 네, ISP ISP 단계에서 먼저 1차로 하죠. 네, ISP 단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과제 도출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타당성 검토를 받잖아요. 그때 검토받는 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 일, 규 해서 사업 타당성, 그쵸? 이거 그제 할만해? 실현 가능성, 그쵸? 네, 그리고 규모 적정성, 네,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ISP 단계에서 요걸 하네요, 일단 요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거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예컨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무슨 무슨 정보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5억 이렇게 승인받아서 됐어요. 그럼 이제 그거가 진행이 될 텐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결국엔 통제예요, 통제. 5억 내에서 수행이 계속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베이스라인을 그어놓고 5억이 넘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에 PM이 할 일은 5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예산이 더 필요하진 않을지를 계속 뭔가 체킹해 나가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그때 체킹하는 기법 중에 EVM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언드 밸류 매니지먼트 혹은 아니면 언드 밸류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이 방법들이 있고요. 이게 애자일에서는 조금 달라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도 뭐 쉬워요. 네, 전체 예산 한번 설정하고, 네. 근데 예산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예산은 결국에는 그 각 활동별, 각 활동들 있잖아요. 기획 몇 명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썸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정의한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잘 지켜지는지를 통제하는 과정들이 범위를 정하고 범위를 통제하고 일정을 정하고 일정을 통제하고 원가를 정하고 원가를 통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 특히나 1 플러스 3 얘네들은 뭐가 나온다? 베이스라인 기준선이 나와 기준선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쓸 거야 여기까지는 여기 이 일정까지 할 거야라고 하는 베이스라인에 나와. 네. 그래서 그걸 모아서 PM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착수 발표? 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일정은 이렇게 갈 거고 내년 2월 1일 날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부터 변경되는 거 누가 결정한다고요? 변경되는 건 일정 변경이 일어났다. 그럼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CCB에서 결정한다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나 국내에서는 이제 범위관리 같은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범위의 적정성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을 더 투여할지 아니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예산에서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1 플러스 3까지 다 끝났네요. 중요한 거 지금 대부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1,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공학할 때도 이제 품질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품질 관리는 세 가지입니다. 품질 관리, 계획, 수립. 네, 다 계획 수립이라고 했으니까 계획 수립이에요, 계획 수립. 품질 관리 어떻게 하겠다 이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품질 관리, 하나는 품질 통제. 품질 관리는 품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뭐 매니지먼트 리뷰, 인스펙션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요. 저 품질 통제는 우리가 원하는 품질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보면 요구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죠. 기능이 잘 도착해야 되고, 뭐 오류율이 얼마가 돼야 되고, 응답률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기능 요구 사항, 네. 혹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프로젝트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들이 사용이 돼요. 네. 얘는 그야말로 관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드는 정말 그 클린 코드로 잘 짜고 있어? 뭐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절차대로 좀 잘 수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품질 관리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리뷰, 뭐 인스펙션, 뭐 피어 리뷰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품질 통제는 그야말로 오류율 이렇게 우리 제품이 진짜 품질 바운더리 안에서 적정성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평가하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좀 달라요. 하나 좀 관례적인 활동이랑 하나는 통제적인 관점이랑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것도 끝났어요. 네, 품질 관리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RCR, R 리소스 관리, 리소스 관리. 네. 아까 일정 얘기할 때 결국에는 활동을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활동 정의를 하는데 이 활동 예컨대 기획, 디자인, 개발 뭐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별로 이제 사람 구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활동 자원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자원 확보를 하는 게 실행 단계에서 실제 사람을 뽑아다가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경환님 딱 넣고, 네, 그리고 뭐 개발자는 김예찬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 단계가 이제 이 장애가 저희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팀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게 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자 이제부터 프로젝트 시작했으니까 알아서 다 진행하세요 하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팀 개발과 그리고 팀 관리를 해줘요. 팀 개발하는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예컨대 그라운드 룰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표준 같은 걸 프로젝트 관리 표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 용어 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팀이 처음 모이게 되면 항상 겪게 되는 5가지 그 절차들이 있어요. 네. 절차라기보다는 어떤 현상, 터크만의 5단계 팀 개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팀이 모이면 일단 형성을 하고 나면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네. 우리도 사람 이렇게 모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서로 이제 배경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범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일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 네. 그럼 필요한 게 뭐다? 네. 표준화 같은 게 필요해요. 규칙을 정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통해서 해산하는 이 과정 5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팀 개발 토크만의 팀 개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팀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제 동기부여를 해요. 그게 팀 동기부여 이론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다들 뭐 좋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싸움이 나. 그 싸움, 갈등 관리를 해줘야 된다. 프로젝트 관리자랑도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고. 자원 통제는 이제 그 실제 적정한 자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때까지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투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자원 관리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끝났네요. 네, 의사소통은 그야말로 의사소통 계획 수립하고요. 네,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저기 밑에 채널 수라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관리자는 사람을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에 영향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저 의사소통 채널 수를 구하는 저 공식이 있어요. 저건 뭐냐면 예컨대 사람을 한 명을 더 투입하면 의사소통 채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의사소통 관리하고 감시하는 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네. 의사소통 관리 계획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은 메인은 실시간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는 카톡으로 한다. 아니면 주간 회의는 월요일 뭐 10시부터 누구누구 참석한다. 뭐 중간 회의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의사소통하는 수단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 관리. 네, 위험 관리 진짜 중요하고요. 다 계획 수립이에요. 네, 계획 수립이고 그다음에 위험을 식별해요. 네, 위험을 식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 내가 살펴보니까 일단은 기술적인 위험이 굉장히 이게 클 것 같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네, 기술적인 위험이 크니까 먼저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해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식별하는 단계들이 있는 거야. 리소스가 제대로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개발자 구하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 다 위험이죠, 다 위험. 네. 자, 여기서 위험을 정의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리스크가 이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는 그냥 불확실성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을 식별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성적 위험 분석, 그리고 정량적 위험 분석을 통해서 위험의 영향을 이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위험 대응 계획을 수립해. 이런 위험이 발생하면 예컨대 이제 김예찬님이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중간에 개발자가 늦게 투입이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대응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수립을 해놓는데 이 대응 계획을 할 때도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위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불확실성도 있는 거예요. 좋게 될 확률도 있는 거죠. 예컨대 뭔가 빨리 끝나서 개발자가 철수할 수 있는 좀 더 빨리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긍정적 위험이 되는 거겠죠. 네, 불확실성.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험 대응 계획의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 2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위험 대응하고 위험 감시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실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우리가 실무에서도 이거를 좀 구분해서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와 이슈, 네, 이거를 구분해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스크는 뭐냐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 이러이러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 긍정적 혹은 아니면 부정적 위험을 끼칠 것 같지만 아직 발생하진 않았어. 그럼 그때는 리스크예요, 리스크. 네. 근데 발생했어, 이미. 그래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해. 걔는 뭐다? 이슈다, 이슈. 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숙사를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네, 이제 이걸 나눠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부터 조달 관리인데 조달 관리도 조달 관리 계획 수립. 조달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큐어먼트 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RFP, RFI, RFP 그리고 제안 발표에서 뭔가 우선 사업자 선정하는 이 단계가 다 뭐예요? 조달 관리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조달 관리. 네. 근데 조달 관리 계획 수립하고 조달 수행하는 게 조달 수행이 뭐죠? 뭐 RFP 하고 발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계약 맺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조달 수행 안에 들어가는. 네. 근데 여기서 굳이 뭐 문제 나올 만한 걸 꼽아보자라고 하면 계약 유형 정도 살펴보는 거.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을 건지. 고정가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원가,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간 만큼 계약을 해줄 건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줄 건지. 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조달 통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해관계자 관리고요.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자들을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런 다음에 분류를 해요. 아, 저 사람은 왠지 우리 프로젝트에 딴지를 걸 것 같아. 그런데 아, 뭔가 의사결정 권한도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게 관리하는 게 이해관계자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해관계자 식별해요. 눈치 보는 거죠. 들어가서. 아,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여기 이 조직에서는 제일 파워가 있는 것 같아. 제일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 사람 밀착 관리해야겠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뭐다?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는 그냥 중간중간에 매일 참조자로 넣어주면 돼. 뭐, 요 정도? 네. 그리고 요 이해관계자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팀도 다 이해관계자예요.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단계에서 아, 누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단계. 요게 이제 현저성 모델이라는 게 있고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식별하는 단계들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 관리, 참여 감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ISO 211,500에 규정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 관리 국제 표준에 있는 거고요. 지금 얘가 지금 제가 크게 이제 다시 줌 아웃을 해서 좀 보시면 21,500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적용 범위, 용어와 정의,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살펴본 건 프로젝트의 관리 프로세스 안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그룹과 뭐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주제 프로세스와 주제 영역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 라인에 있는 게 얘네들이 뭐다?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컨대 범위 관리를 한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계획 수립, 항상 계획 수립이에요. 범위 관리 계획 수립하고 요구사항 수집하고 범위 정의하고 WBS 작성까지 하는 게 뭐라고요? 네, 계획인데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베이스라인, 기준선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부터는 다 뭐다? 변경 통제로 넘어, 변경 통제. 특히나 범위 일정 원가는 다 변경 통제. 계획하고 베이스라인 긋고 변경 통제하는 거예요. 네. 말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결국 프로젝트가 뭐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조직 내 노력 정도를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리드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을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ISO 211,500 이거를 어떤 좋은 암기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PM은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오지게 시키네. 약간 이렇게 가지고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항상 표준이랑 우린 친해져야 돼, 이제. 표준이랑. 네. ITSM 표준?
2만. 그쵸? BCP 표준, BCP, BCM 표준, ISO 둘, 22301 맞습니다. 22301. 네. 제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ISO, 그러니까 BCM의 표준인 ISO 22301은 가운데 개념도 그리실 때 네 가지는 꼭 그 네 가지를 기준으로 딱 그리면 돼요라고 했었고. 네. PDCA죠. 그렇죠? 네. PDCA.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21,500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RCR 플러스 PS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일단. 네. 이 안에 있는 기법들은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새끼 치듯이 하나하나 그냥 붙여나가면 되는. 그럼 나중에는 자석처럼 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최근에는 뭐 제가 있었던 기업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보다는 네, 에자일을 많이 써요. 에자일. 네. 네, 에자일은 뭐냐라고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랑은 조금 차별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별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선언문과 12원칙에서 좀 드러나요. 결국에 뭐다 선언문은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진척도를 판단하는 건 결국에 문서 아무리 필요해 그 무슨 소용이야. 결국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해.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에자일은. 그래서 12원칙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이거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각 팀이 문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밀접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아웃풋을 실행하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게 진척도의 평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랑은 계약을 가지고 협상하기보다는 협력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라고 이제 패러다임이 약간 변한 거예요. 네. 프로젝트는 약간 상의적인 관점에서 뭔가 틀을 딱 정해놓고 이거대로 해. 안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 애자일은 서로 협력하면서 유연하게 그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이제 애자일을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고요. 최근 여기도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제 프로세스, 방법, 뭐 도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스크럼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스크럼.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스크럼은 뭐라면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젝트들을 보면 자, 우리 착수 12월 28일 날 착수할 거고 내년 2월 1일 날 런칭합니다. 그때 그 통합 테스트 끝내고 배포할 거예요. 하면 고객은 제품을 언제 봐요? 중간에 보기 어렵잖아요. 아직 테스트 안 끝났는데요. 그럼 테스트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배포하기 전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이 중간에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거 요구사항대로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개발한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스크럼에서 뭘 하냐면 주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해요. 스프린트. 주기를 잘라서 중간에 고객 확인 과정을 거쳐요. 예컨대 6개월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달에 두 번이니까 12 스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한 달이라고 하면 6개의 스프린트로 잘라요.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른 다음에 그 각각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고객 확인을 받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만든 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시 어떠세요? 원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해서 또 계획을 수정하고 또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스크럼이라는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주기라고 하는 스프린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SI 프로젝트나 이런 어떤 전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 관리자 그리고 개발팀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품질관리팀 정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애자일의 스크럼에서는 역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약간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스크럼 마스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개발하기 위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역할과 이 스크럼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지, 이게 우리가 마치 지금 전통적인 프로젝트에선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기는 어떤 그 절차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 활동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XP, 칸반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링 개발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랑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에자일에서 이제 주로 쓰는 도구 기법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요구사항 수집할 때 인터뷰하고요. 그리고 문서 분석하고 뭐 이런 기법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진척도 평가하기 위해서 진척도 확인하기 위해서 WBS를 본다거나 아니면 여기 진척도 측정을 하기 위한 뭐죠? 원가 통제하기 위한 EVM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에자일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의해 놓은 각각의 요구사항을 정의해 놓은 유저 스토리 그리고 이 요구사항들을 모아놓은 목록 같은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활동 기간을 산정한 스토리 포인트 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좀 이거를 줌 아웃해서 좀 보면요.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면 결국은 일시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치라고 얘기하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일시적인 노력입니다. 프로젝트는 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건데 전통적인 개발 관점, 전통적인 관리 방법론 관점에서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보면 ISO 211,500 같은 이걸 기준으로 한 요런 애들이 있고요. 네. 주제 영역들을 한 요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그렇고 프로세스와 기법들이 이 안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아니라 네, 좀 더 유연하게 프로젝트 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애자일 같은 이런 기법들이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스크럼, kanban 이런 애들이 있더라 정도까지만 1교시에서는 알고 계시면 네, 이해하셨으면은 네, 완벽하게 네, 이해하신 겁니다.